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되면서 노인시설들 참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 들으셨죠? 이제 앞으로도 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시설을 당분간 180여 개를 더 증설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장기요양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비급여 항목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비급여 항목의 내용을 조금 더 급여, 즉 보험 처리가 되는 쪽으로 더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데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가 노인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과 관련된 사례예요. 두 번째 사례가 그러네요. 근데 요양병원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많은 분들이 선생님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다른데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끝에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은 병원의 개념이고 요양시설은 시설, 즉 요양원 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요. 그 양어머님을 모시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요양병원 사례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토리가 좀 복잡하게 관계 구성이 얽혀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82세 되신 할머님을 양어머님으로 입적을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82세 되신 할머님은 아예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고요. 이 분을 기준으로 하면 큰 아버님이 계시고 큰 아버님의 작은 부인이셨던 분이래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 구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큰아버님의 작은 부인 되시는 경우였는데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슬하에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너무 외로워 보이시고 또 지금까지의 삶도 외로운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큰아버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실 때는 가끔 찾아뵈면서 인사도 드렸던 그런 사이고 서로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할머님이 혼자 되셨을 때 이 분이 저희 어머님으로 입적을 하셔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해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처음에 그 제안을 할 때는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너무 외로워 보이시니까 이분도 지금 어머님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고 하니까 양어머님으로 모셔서 내가 열심히 모셔드리고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돌봐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어머니 관계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지내는데 지금 저한테 상담하신 분은 그 아들의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지내셨는데 잘 지냈대요. 잘 지내셨는데 이 분이 며느리가 그동안 이렇게 왜 조금씩 돈을 저금을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아놨던 돈을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 할머님 이름으로 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어서 정보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에다가 2천여만 원을 입금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입금을 하고 놔뒀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할머님은 이 집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즉 이 집의 어머님이 되시기 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 집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 할머니 이름의 통장에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할머님이 그 다음번에 선정 대상 이거 심사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셨대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하시다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되시면 어르신들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선생님 천국하고 지옥하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형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집에서 이제 모시면서 별다른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모시니까 드리지 않았고 모시면서도 어떤 생각했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얼핏 듣기만 해도 그거는 안 되거든요. 수급자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지식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됐다고 안내문을 받으시고 나서 할머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 며느리랑 아들에게. 그랬더니 이 분들도 이제 너무 당황을 하셨고 할머니 얼굴에는 서운한 기력이 역력하셨대요. 이제 내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서운한 표정이셨는데 할머님도 이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여 준 거고 베풀어 준 거고 했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한테 원망을 하지는 않고 그냥 좀 시무룩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선생님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으로 이제 모시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자, 근데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그 자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셨고 일단은 이 며느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는 선생님 저희가 그거 이렇게 푼푼히 돈 모았던 거 어머님 명의로 비과세 된다 해서 그 통장 개설해 드린 것 때문에 지금 수급자 탈락이 되셔서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기 위한 조건은요 자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는 얘기는 이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부양의 능력이 이제 있습니다. 이 어르신을 부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노인이 수입이 없으셔도 재산이 없으셔도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자녀가 법적으로 있게 됐다라고 하면 즉 양모로 입적이 되는 순간 수급자는 이 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수급자 자격은 탈락이 되신 거예요. 근데 며느님은 통장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안 된 줄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통장 문제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벌써 금융실명제 된 지가 언젠데요. 세금 조금 더 혜택을 받고자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제가 상담해 보니까 순수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하는 거 참 잘하시는 분들인데 뭐랄까 좀 교육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이 갭이 크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좋은 일 한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찬찬히 물어보시고 지금 이런 자격이 있는데 저희가 모실 때 혹시 불이익이 가는 건 없을까요? 또는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까요?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물어만 보셨더라도 조금 결정을 달리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처리가 완료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물른다 해도 이 어르신이 다시 수급자가 되시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급자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어르신이 다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만약에 물른다, 물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른다 해도요, 그거 조사 들어가요. 수급자였는데 수급자 탈락되니까 다시 그거를 깬다? 그건 분명히 무슨 이 목적 때문에 깬 거다라고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니로서 이제 모시기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동안에 외로우셨던 마음도 토닥토닥 위로해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모실 건가에 대해서만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수급자로서의 혜택도 받고 우리가 모시는 것도 하고 이거는 이제는 포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 먹으셨던 좋은 취지대로 그대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을 드렸고요.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사실 혼자서는 생계가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도 들어가고요. 주거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고요. 또 의료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계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고,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들어가요. 크게는 4개의 카테고리로 지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기요금, 또 수도요금, 난방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면 혜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열악한데 너무 힘겹게 살아가시기보다는 그러한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지정을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정부가, 사회가, 또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최대한 연결해 드리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안 되게 됐으니까 당장은 좀 상심도 되고 힘겹기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 그 어르신이 이제는 수급자가 안 되셨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모신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모셔드리고 밥도 드리고 하는데 무슨 돈을 따로 드려야 될까요?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른들에게 여쭤봤어요. 한 달에 용돈으로 얼마 정도를 쓰고 계세요? 라고 저희 그 노인의 전화에서 언젠가 질문을 드려봤더니 100만 원 넘게 쓰는 어르신도 계시겠죠. 또 5만 원 미만으로 돈이 없어 못 쓰시는 어르신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쭤본 어르신들의 이 금액을 평균치를 내봤더니 어르신들이 한 달에 쓰시는 용돈의 범위는 약 13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용돈이라 하면 밥값이나 이런 거 말고 친구 만날 때 좀 쓰기도 하고 내가 소소하게 필요한 거 좀 사기도 하고 이런 용돈이에요. 나를 위해서 쓴다든가.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어머니께도 최소한으로 치면 13만 원. 그 계산에서 나온 13만 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매달 용돈조로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이고요. 13만 원 아니어도 조금 여력이 되신다면 얼마가는 어머님께 용돈 형태로 조금 지원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집에서 사시고 식사가 제공된다 해도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 용돈도 드리고 또 어머니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별도로 돈도 더 드려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아까워하시는 느낌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님께 만약에 형편이 너무 어렵지 않다고 하면 한 20-3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드린다면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생활비를 물론 자녀에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20-3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아니면 그 자녀들도 부담 없이 10만 원 정도의 그 용돈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10만 원을 받으시든 5만 원을 받으시든 30만 원을 받으시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을 위해서 다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모아두셨다가 집안에 꼭 필요한 일이 있으실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내주신다든가 아니면 손주들 용돈을 주신다든가 해서 당신 본인을 위해서 쓰시기보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걸 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어머니시니까 용돈도 좀 드리면서 외로웠던 마음 같이 달래가면서 지금 이 아드님도 어머님, 아버님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저는 매달 열심히 저금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너무 이자가 낮아져서요. 저금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저금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금을 하고 계시는 거를 앞으로 하지 말까요? 할까요? 이 질문이셨죠. 그 질문에 저금을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저금해봤자 뭐 이자도 얼마 안 붙는데 이런 생각 하실 텐데 만약에 하시던 저금을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돈이라는 건 내 수중에 있으면요. 내 수중에 딱 보관되기 이전에 이미 쓸 곳이 먼저 찾아온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 그쪽에다가 넣어놓지 않게 되면요. 반드시 이 돈은 모아지지 않고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저금을 지금 하시던 거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앞으로도 돈이 모아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게 어르신들 상담하실 때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그 비교 자체를 내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요. 요 5년 전, 요 10년 전보다 내가 지금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연금을 600만 원을 매달 받으시는 분인데도 상담을 하셨어요. 남들이 들을 때는 한 달에 500, 600만 원씩이 들어와? 그럼 무슨 걱정이야? 그거 갖고 쓰면서 살면 되지? 집도 있는 데다가. 들어갈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수입은 500만 원씩 돼? 600만 원씩 돼? 너무 부럽다. 이럴 텐데 그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선생님 옛날에는 이 돈은 그대로 모아지거나 내가 쓰고 싶은 거에만 쓰고 생활비를 그 어르신이 사업을 할 때는 법인에서 다 충당이 됐대요. 법인의 차도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내가 고스란히 그 500, 600 안에서 내야 되고 또 그동안은 법인에서 해결됐던 것들을 다 이 5, 600 안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 형편이 이렇게 궁핍해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핍은 5, 600을 다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돈에서는 안 써도 됐던 거였는데 여기서 지출을 하려니까 이게 손이 떨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행복도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평가를 하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금을 그래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는 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수 있겠고 이자가 크지 않다 해도 조금씩 모으는 재미로 그렇게 모으시다 보면 저금을 안 하고 내 수중에 갖고 있을 때 없어질 돈들이 쌓여간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모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행복이라는 거 또 쉼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자 주관적으로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우리나라의 여름 휴가 제도하고 또 유럽 쪽의 사람들의 여름 휴가 제도하고를 언젠가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여름 휴가라고 하면 일주일을 풀로 쉬는 게 사실 눈치 보여지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8일 또는 보름, 길게는 한 달도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요, 여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가를 그쪽으로 가는 일이 있죠. 가서 보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 곳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도심 속에서 왜 주차요금을 안 받지? 그랬더니 주차요금 받는 분들도 다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웬만큼 맛있는 걸 먹으려면 상당히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을 드셔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리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거 안 맞는데요. 우리는 그 시기가 휴가 가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지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8월이나 이때쯤에 파리로 휴가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돈 많이 내고 훌륭한 요리를 드시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저렴한 걸 찾으시면 바게트 드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쉼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훨씬 행복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